지금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방위비 분담금을 800% 인상하라는 초강경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독일산 자동차에 300% 관세를 때리겠다고 협박했죠. 그런데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가 구원자로 떠오르면서 상황은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독일 최고의 엘리트마저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의 저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빌어먹을 프레첼이 목구멍에 걸려 도무지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빵 조각을 억지로 삼키며 신경질적으로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이곳은 베를린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지하 3층에 위치한 비상대책본부입니다. 독일 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이었지만 당시 실내 온도는 고작 영하 22도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완전히 잠가버린 지 딱 열흘째였죠. 제 이름은 한스 밀러입니다.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산업전략국장이 바로 제 직함이었습니다. 저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와 베를린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8년간 독일의 산업 전략을 설계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앞을 가로막은 건 복잡한 산업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20분 전에 날린 SNS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은 나토의 무임승차자다. 미국 군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지. 48시간 내에 방위비 분담금을 800% 인상하지 않으면 나는 독일에서 미군을 전부 철수시킬 것이다. 그리고 BMW와 벤츠에 관세 300%를 때리겠다.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에 뜬 그 저속하기 짝이 없는 문장을 보며 클라우스 슈이블레 차관은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스, 방법이 없나? 프랑스는 이미 백기를 들었고 영국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겠다고 아양을 떨고 있네. 저는 얼어붙은 맥주잔을 움켜쥐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독일 자동차 산업은 즉사합니다. DAX 지수가 반토막 나겠죠. 그렇다고 거부하면 에너지 차단과 관세 폭탄으로 서서히 질식해 죽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조명이 퍼뜩 꺼지더군요. 정전이었습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력 예비율을 극한까지 낮춘 탓에 연방경제부 본부의 전력마저 불안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료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멘스제 비상발전기는 부품 수급 문제로 지난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으니까요. 세계 4위 경제 대국 독일의 산업 사령탑이 전기가 없어 암흑천지가 되다니 참으로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부스럭거리더니 갑자기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대낮처럼 환해지더군요. 에너지정책과장 안나 베버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검은색 직사각형 박스 때문이었습니다. 그 손바닥 크기의 장치가 회의실의 조명과 프로젝터, 노트북까지 모조리 가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미군의 신형 휴대용 원자로인가? 클라우스 차관의 당혹스러운 질문에 안나가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차관님. 지난달 주독 한국대사관에서 선물로 보내온 휴대용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 제품이죠. 캠핑용이라는데 보시다시피 성능이 괴물입니다.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한국이라니요. 삼성 스마트폰, 현대 전기차, 그 빌어먹을 K-팝까지. 최근 베를린 시내를 점령한 그 이름들이 저는 묘하게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기술적 깊이도 없고 그저 값싸게 물건만 찍어내는 동양의 조립공장쯤으로 생각했으니까요. 이 급박한 상황에 고작 한국산 배터리 홍보나 하자는 건가? 제 날카로운 반응에 안나는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국장님, 대안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릴 버린다면 우리도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제조 강국은 대한민국뿐입니다. 저는 PC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나, 자네 추위에 정신이 나간 건가? 비스마르크와 아데나워의 후예인 우리가 고작 30년 전까지 우리한테 기술 배우러 다니던 나라에 손을 벌리자고? 그들이 가진 게 뭐지? 우리 지멘스 기술 베껴 만든 짝퉁 가전. 아니면 폭스바겐 디자인 훔쳐간 싸구려 자동차? 저는 독일 엘리트 특유의 거만함을 숨기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물러서지 않고 화면을 넘기더군요.
그곳엔 노르웨이 설원을 질주하는 전차와 거대한 조선소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짝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들은 진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좋은 진짜를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의 조명마저 꺼져버린 캄캄한 베를린의 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문득 2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 프리드리 밀러는 1975년 BASF의 수석 엔지니어로 한국에 파견되셨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저는 아버지를 따라 울산이라는 해안 도시에 갔었죠. 그때 한국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겨우 20년. 허허벌판에 공장 하나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한국 기술자들에게 석유화학 공정의 기초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질소비료 만드는 법, 플라스틱 원료 합성하는 법. 정말 초등학생 가르치듯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한스, 잘 보거라. 당시 아버지는 울산 석유화학단지 준공식에서 그 황량한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지. 하지만 저 눈빛 좀 봐라. 우리 독일인이 잃어버린 지 오래인 저 불꽃 말이다. 50년 후엔 저들이 우리를 가르치러 올지도 모른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코웃음 쳤습니다. 맨발에 고무신 신고 돌아다니던 그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독일을 가르치러 온다고요? 농담도 유분수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스, 절대로 한국을 얕보지 마라. 그들의 눈빛에는 우리가 전후 복구 시절에 가졌던 그 절박함이 있어. 배고픔을 아는 자는 반드시 일어선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그저 노인의 감상 정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2년 후인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IMF 구제금융협상 당시 저는 독일 재무부 파견관 자격으로 서울에 갔었죠. 도이체방크가 한국 구제금융에 참여하면서 저도 실무진으로 따라간 겁니다. 당시 서울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거리엔 실직자들이 넘쳐났죠. 저는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것 봐라. 기초 체력도 없이 허세만 부리더니 결국 이 꼴이 났잖아. 하지만 그때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명동거리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처음엔 은행에서 돈을 빼려고 뱅크런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금반지, 금목걸이, 심지어 돌반지까지 들고 나와서 나라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위장에 경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우리 독일인들은 나라가 망하면 정부를 욕하고 이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 살점을 도려내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1975년 울산에서 쓴 아버지의 일기가 적혀 있더군요. 이 나라 사람들의 눈빛이 무섭다. 그들은 잠을 자지 않는다. 새벽 4시에 공장에 나와 기계를 만지고 점심시간에도 기술 매뉴얼을 읽는다. 나는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러 왔지만 어쩌면 그들에게서 정신을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감상적이셨어. 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Made in Germany를 넘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저는 28년간 그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안나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네 회사 CEO들의 긴급 화상회의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공포에 질려 있더군요. 지금 삼성과 SK가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 생산 라인은 48시간 안에 전부 멈춥니다. 47조 원 규모의 손실입니다. BMW CEO 올리버 칩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은 더 심각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전량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어요. 그들이 등을 돌리면 우리는 3일 안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폭스바겐 CEO 토마스 셰퍼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빅사가 전부 한국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100년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온 Made in Germany가 한국산 부품 없이는 바퀴 하나 굴릴 수 없는 신세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목덜미로 냉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한스, 자네가 직접 가야겠네. 클라우스 차관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한국에요? 그래. 자네 아버지가 1975년에 울산에서 기술을 전수했다며? 그 인연을 살려서 협상해보게. 지금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스마르크와 아데나워의 후예가 아시아의 조립공장에 구걸하러 가야 한다니. 이것이 21세기 독일의 현실이란 말입니까? 차관님, 그건 국가적 치욕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1975년 울산에서, 1982년 포항에서, 1990년 거제도에서, 지멘스가, BASF가, 티센크루프가 전부 그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와서 제발 도와달라고요? 한스, 클라우스 차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지금 BMW 미넨 공장에 3만 명이 일하고 있어. 벤츠 슈투트가르트에 4만 명, 폭스바겐 볼프스부르크에 6만 명. 이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아도 자존심 지키겠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독일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목을 조르고 있고, 러시아는 가스 밸브를 잠갔고, 중국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정말로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미넨에 있는 아버지 무덤에 들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묘비 앞에 서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 갑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기술을 가르치러 갔던 그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엔 저는 기술을 구걸하러 갑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비웃으시겠죠. 묘비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투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유품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수첩이 손에 잡히더군요. 갈색 가죽 표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품속에 넣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2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삼성은 우리 지멘스 반도체 기술을 배워갔다. 1983년에 처음 64K 디램을 만들 때 우리 엔지니어들이 가르쳐줬지. 현대 자동차는 미쓰비시 엔진으로 시작했다. 자체 기술이 없어서 일본 것을 가져다 썼잖아. 조선, 우리 독일이 현대중공업 초기 설계를 도와줬다. 지금도 핵심 엔진은 MAN사에서 수입해가고 그들은 영원히 우리의 제자일 뿐이야. 스승을 넘어설 수는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창밖으로 내려다본 풍경에 저는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당연히 도시가 잠들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본 한국의 야경은 마치 은하수가 땅에 내려앉은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주변의 칙칙한 어둠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는 자정이 다 된 시간에도 대낮보다 더 환한 불빛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위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아니 무언가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의전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에 태웠습니다. 차 안은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는 것보다 더 조용하고 안락하더군요. 국장님, 내일 일정은 오전 9시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방문, 오후 2시 울산 HD현대 조선소 방문, 저녁 7시 청와대 만찬입니다. 수행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삼성, LG, 현대, SK의 거대한 간판들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 간판들은 마치 저에게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인이여, 여기서 내가 보게 될 것은 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저는 품속의 아버지 수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72시간 동안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이 저의 28년 신념을, 아니 100년 독일 산업 신화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일정을 소화하기 전 저는 먼저 노르웨이 최북단 핀마크로 향했습니다. 나토가 주관하는 콜드 리스폰스 훈련이 한창이었거든요.
독일 연방군 기갑사단장 마르틴 셀러 소장이 저와 동행했습니다. 그는 라인메탈에서 25년간 전차 개발을 이끈 전설적인 엔지니어 출신이었죠. 한스, 오늘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네. 마르틴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K2 전차를 들고 왔더군. 노르웨이가 차기 전차 사업에서 우리 레오파르트 대신 그 아시아산 장난감을 고려한다길래 내가 직접 비교 시연을 제안했지. 오늘 확실히 보여줄 거야. Made in Germany의 위엄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오파르트 EH는 세계 최강의 전차로 불립니다. 라인메탈이 50년간 갈고 닦은 독일 기술의 정수죠. 아시아의 후발주자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헬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핀마크의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를 갈아내고 살점을 도려내는 자연의 형벌이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47도, 숨을 내쉬면 코털이 얼어붙어 바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3,000유로짜리 보그너 패딩을 입고도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한국군 병사 하나가 얇디얇은 카키색 점퍼 하나만 걸치고 태연하게 서 있더군요. 심지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특수 제작한 나노 섬유 방한복인가? 제 질문에 마르틴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군용 깔깔이라고 하더군. 소물 누빈 재킷인데 저것 하나로 영하 50도를 버틴다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독일 연방군은 한 벌에 800유로짜리 고어텍스 방한복을 지급하는데도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와 눈이 마주친 한국군 병사가 다가오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죠? 이거 쓰세요. 많이 춥잖아요. 그것은 손바닥만 한 네모난 주머니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받아들었죠. 병사가 흔들어 보세요라고 하길래 흔들었더니 10초도 안 돼서 그 주머니가 펄펄 끓어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게? 핫팩이요. 한국에선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사요. 1,000원. 유로로 환산하면 70센트. 우리 독일군이 동상 방지용으로 지급하는 전기 발열 장갑은 개당 200유로인데 그보다 더 뜨겁고 효과적인 물건이 고작 70센트라고? 저는 그 핫팩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전 10시 본격적인 기동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리 독일의 자랑 레오파르트 EH이 출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르틴이 직접 지휘석에 올라탔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야? 왜 안 켜지는 거야? 마르틴이 당황해서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만 깜빡거렸죠. 소장님, 유압 오일이 얼어붙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영하 30도 이하에서는 최소 55분 예열이 필요합니다. 부관의 보고에 마르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55분. 전쟁터에서 적군한테 잠깐 55분만 기다려 달라고 할 거야? 더 황당한 광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독일 정비병들이 헤어드라이어를 들고 뛰어와서 전차 엔진룸에 들이대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최강 전차라는 레오파르트가 미용실 장비로 예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훈련장 반대편에서 묵직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쿠앙! 한국군 진영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거대한 철제 맹수가 튀어나왔습니다. K2 흑표. 현대로템이 만든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른 지 정확히 0.5초. 예열 시간 제로. 영하 47도의 지옥 같은 추위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완벽하게 기동을 시작한 겁니다. 불가능해. 마르틴이 헤어드라이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K2가 눈 덮인 가파른 경사면에 도달하자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거봐, 저 경사는 못 오르겠지. 우리 레오파르트도 30도 이상 경사면은 포기하거든. 그런데 K2가 믿을 수 없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전차의 앞부분이 푹 숙여지더니 마치 표범이 몸을 웅크리듯 차체 전체의 자세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45도 급경사를 미끄러지듯 기어 올라가며 동시에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세상에, 저건 뭡니까? 제 비명에 한국군 지휘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넥티브 현수장치입니다.
노면 상황에 따라 차체 높이와 각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죠.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이라서 개발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평원에서 싸울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발상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훈련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레오파르트 EH1 기동불능 3회, 명중률 67%, 작전 수행률 54%, K2 흑표 기동불능 0회, 명중률 98%, 작전 수행률 100%. 마르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우리가 쌀 거야. 레오파르트는 대당 1,500만 유로고 K2는 870만 유로입니다. 한국군 지휘관의 대답에 마르틴이 휘청거렸습니다. 가격도 58%에 불과했습니다. 성능은 압도적으로 좋은데 가격은 절반 수준. 이건 경쟁이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마르틴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한국군 병사들이 텐트에서 뭔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맵고 얼큰한 냄새가 영하의 공기를 뚫고 퍼져왔습니다. 뭐야, 저 냄새는? 저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얼어붙은 위장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군 지휘관이 저희에게 종이컵 2개를 건넸습니다. 빨간 국물에 노란 면발이 둥둥 떠 있었죠. 신라면입니다. 드셔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헉, 물. 저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허겁지겁 면을 들이켰습니다. 옆에서 마르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둘은 독일 최고의 엘리트인데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약입니까? 제 질문에 한국군 지휘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편의점 라면이에요. 한국에선 1,500원이면 사요. 1,500원. 1유로. 이 1유로짜리 라면이 우리 독일 야전 식량보다 100배는 맛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한국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조선소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시멘스 에너지 해양사업부 부사장 토마스 융이 동행했습니다. 한스, 너무 기대하지 마. 비행기에서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우리 지멘스가 설계 기술 전수해줬잖아. 엔진도 우리 MAN에서 수입해가고 껍데기만 용접하는 하청업체 수준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선만큼은 우리가 원조지. 함부르크, 브레멘, 킬. 독일 조선업의 전통은 200년이 넘으니까. 하지만 울산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다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조선소도 잠들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본 울산 앞바다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가 폭발하는 것처럼 시뻘건 불기둥을 하늘로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게 다 뭐야? 토마스가 경악했습니다. 용접 불꽃입니다. 스문의 시간 가동 중이죠. 가이드의 설명에 우리 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수천 개의 용접 불꽃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독일 조선소는 오후 4시면 퇴근하는데 여기는 새벽 2시에도 대낮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HD 현대중공업 울산 야드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생산총괄 김전무였습니다. 그는 새벽 6시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다더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김 전무를 따라 들어선 곳은 제가 상상했던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쇳가루 냄새, 수천 명의 인부가 개미떼처럼 움직이는 광경을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현장은 수술실처럼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여기가 스마트 야드 통합관제센터입니다. 김 전무가 안내한 곳은 NASA 우주센터를 방불케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초대형 스크린에 조선소 전체가 3D로 구현되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박 설계 도면, 자재 위치, 심지어 용접 로봇의 온도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표시되고 있었죠.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파업이라도 한 겁니까? 제 멍청한 질문에 김 전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합니다.
사람은 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하죠. 용접 정밀도는 0.01mm 단위로 제어됩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야드 실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대의 AI 용접 로봇이 마치 발레를 추듯 강철판 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는 각도, 용접봉이 녹아드는 깊이까지 전부 밀리미터 단위로 제어되고 있었죠. 토마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이야.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선박이 뭡니까? 제가 가리킨 곳에는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선체가 떠 있었습니다. 17만 4천 입항미터급 LNG 운반선입니다. 저 배 한 척이 서울시 전체 가구가 한 달간 쓸 가스를 운반합니다. 저거 건조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토마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도 조선 전문가니까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겠죠. 독일 기준으로 저 규모면 최소 45년은 걸립니다. 12개월입니다. 뭐라고요? 주문받고 인도까지 12개월이요. 지금 저기 보이는 배가 32척 동시에 건조 중입니다. 토마스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죠. 12개월에 32척. 우리 킬 조선소는 비슷한 배 한 척 만드는데 5년 걸려. 5년.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독일이 한 척 만들 동안 한국은 20척을 만든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인건비가 싼 겁니까?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겁니까? 토마스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뭔가 꼬투리라도 잡고 싶었겠죠. 김 전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용접공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입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5만 5천 유로쯤 되죠. 독일 숙련공과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속도입니다. 독일 조선소는 완벽한 설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는 80% 설계로 착공하고 건조하면서 나머지 20%를 완성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실시간으로 수정하죠. 토마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건 미친 짓이야. 설계 변경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AI가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변경 시 발생할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최적의 수정안을 0.3초 안에 제시하죠. 사람이 1년 걸려 할 계산을 AI가 30분에 끝냅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독일인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시작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단 시작하고 달리면서 고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 차이가 5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렇게 넘을 수 없는 격차가 된 겁니다. 야드를 돌아보던 중 저는 70대로 보이는 노인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용접 로봇의 궤적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더군요. 저분은 누굽니까? 아, 박 명장님이시죠. 50년 경력의 전설적인 용접공이십니다. 저분 손을 거친 배가 300척이 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박 명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화상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명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박 명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렇게 일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박 명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50년 전이요? 그땐 도면도 없었어요. 독일 기술자들이 그려주는 걸 어깨 너머로 보고 외웠죠. 밤새 연습하고 실패하면 맞았어요. 그렇게 입 뻘겋게 손이 됐습니다. 그는 흉터투성이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독일보다 더 잘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어려운 LNG선을 우리만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맹세했어요. 언젠가 우리 기술로 배를 만들겠다고. 독일 눈치, 일본 눈치 안 보고 우리 힘으로. 50년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박 명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때 제 품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1975년 울산에서 아버지가 쓴 일기. 이 나라 사람들의 눈빛이 무섭다. 아버지가 보셨던 그 눈빛이 50년이 지난 지금 박 명장의 눈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인피니언 CEO 프랑크 마이어가 동행했습니다. 인피니언은 유럽 최대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자동차용 칩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자부하죠.
프랑크는 그래서인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스, 메모리 반도체야 한국이 잘하지. 하지만 그건 저부가 가치 제품이야. 우리 인피니언처럼 고부가 가치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건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하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반도체만큼은 우리도 한 가닥 하지. 하지만 평택 캠퍼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프랑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다 뭐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이어지는 하얀 건물들. 그 규모는 웬만한 소도시 전체와 맞먹었습니다. 여기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시설이죠. 가이드의 설명에 프랑크가 침을 꿀떡 삼켰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89만 평방미터입니다. 축구장 400개 크기죠. 생산 능력은요? 월 80만 장의 12인치 웨이퍼를 생산합니다. 프랑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80만 장. 우리 인피니언 드레스덴 공장이 월 5만 장인데. 네, 이 공장 하나가 인피니언 전체 생산량의 8배입니다. 8배. 저는 그 숫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를 만들 때 그들은 팔을 만든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클릴룸에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간에 수천 대의 장비가 마치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유령처럼 움직였죠. 저기 보이는 게 EUV 노광 장비입니다. 대당 가격 4천억 원이죠. 4천억. 한 대가? 네. 저희는 저걸 4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7대면 18조 8천억 원. 장비 값만. 장비만요. 건물, 인프라, 연구개발비 합치면 총 투자액이 230조 원을 넘습니다. 230조 원. 독일 연방정부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도체 공장 하나에 쏟아부은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도박이 아니라 생존이었겠죠. 그때 프랑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뭐, 미넨 공장이 멈췄다고? 프랑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이 정밀 안전 점검을 이유로 일부 라인 가동을 48시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대. 그 여파로 BMW 미넨 공장 생산 라인이 방금 멈췄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작 48시간 점검 발표에 재고가 있을 텐데. 재고가 없어. JIT 시스템이잖아. 필요한 만큼만 딱딱 맞춰서 공급받는데 48시간이면 버퍼가 바닥나. 저는 가이드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방금 발표한 점검, 그거 진짜 안전 점검입니까? 가이드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희는 매분기 정기 점검을 합니다. 세계 최고 품질을 유지하려면 당연한 절차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메시지가 읽혔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멈출 수 있다. 그리고 멈추는 순간 너희는 끝이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기였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날 밤, 저는 호텔 TV로 독일 뉴스를 봤습니다. 속보입니다. BMW 미넨 공장이 반도체 수급 문제로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화면에는 멈춰버린 생산 라인과 당혹한 표정의 노동자들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Made in Germany 간판에 조명이 꺼지는 장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택 캠퍼스의 불빛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Made in Germany가 꺼질 때 Made in Korea는 더욱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12월 24일, 울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한국 기술자들은 퇴근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가야 하지 않냐고 물으니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가족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 독일인은 일하기 위해 살지만 이들은 살기 위해 일한다.
그 절박함의 차이가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한스, 이 수첩을 보게 된다면 기억해라. 배고픔을 아는 자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심어준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되어 우리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 앞에서 우리 독일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평택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급히 독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삼성의 48시간 점검 발표 이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미넨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BMW 본사로 직행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활기차게 돌아가던 생산 라인이 마치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수천 대의 로봇팔이 허공에 멈춰선 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죠.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제 질문에 BMW 생산총괄 이사 클라우스 프릭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공급하는 차량용 반도체가 끊겼습니다. 재고가 바닥났어요. 엔진 제어 유닛,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율주행 센서 전부 한국산 칩이 들어가는데 다른 공급처는요? 인피니언이나 NXP에서 긴급 조달하면 되잖습니까? 클라우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쓰는 7나노 공정 차량용 칩은 삼성과 TSMC만 만들 수 있어요. 인피니언은 28나노가 한계고요. 기술 격차가 4세대나 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 최대 반도체 회사인 인피니언이 삼성과 4세대나 뒤처져 있다고? TSMC에 긴급 발주하면요. 이미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TSMC 생산 라인도 6개월치가 꽉 차 있대요. 빈자리가 없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6개월. BMW가 6개월간 차를 못 만들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때 공장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더군요. 그들의 표정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30년간 이 공장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집에 가라고요? 한국이 뭔데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겁니까? 저는 그 노동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50대, 60대였습니다. 평생을 이 공장에 바친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1997년 서울 명동에서 봤던 한국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금반지를 들고 줄을 서던 그 사람들. 그때 저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어리석은 동양인들, 나라가 망하는데 금반지가 뭔 소용이냐고. 하지만 지금 똑같은 절망이 독일 노동자들의 얼굴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바칠 금반지조차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클라우스가 저를 공장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본 미넨 시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BMW 본사 건물의 상징인 사기통 엔진 모양 타워. 그 꼭대기에서 BMW라고 빛나던 로고가 꺼져 있었습니다. 전력 절감을 위해 조명을 껐다더군요. 저기 좀 보세요. 클라우스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벤츠 본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각별 로고의 불빛이 꺼져 있었죠. 멀리 보이는 아우디, 폭스바겐 공장들도 전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가 일제히 멈춰버린 겁니다. 저게 지금 현실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100년 독일 자동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한국 회사 하나가 점검한다는 발표 때문에. 저는 옥상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클라우스 차관이었습니다. 한스, 지금 당장 베를린으로 와.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어. 무슨 일입니까? 삼성이 추가 발표를 했어. 점검 기간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한다고. 그리고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동참한대. 메모리 반도체 전 품목 출하를 일시 중단한다고. 뭐라고요? 한스, 이건 전쟁이야. 총성 없는 전쟁. 그리고 우리는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서 있어.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 동안 꺼져버린 미넨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넨은 폐허였습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도시의 80%가 파괴됐죠. 하지만 우리 조부모 세대는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
Made in Germany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폭탄 한 발 떨어지지 않았는데 한국산 칩 하나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독일의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여기저기서 가로등이 꺼져 있었거든요. 에너지 절약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마치 독일이라는 나라 전체가 서서히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삼성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더군요. 그녀는 삼성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면서 삼성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애플 아이폰.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메모리 칩은 삼성이 만든 것이었죠. 디스플레이도 삼성 OLED였고요.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산 부품 없이는 전화 한 통 못하고 차 한 대 못 굴리고 공장 하나 못 돌리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기차가 베를린 중앙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다. 살아남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한다. 설령 그 상대가 50년 전 우리에게 기술을 배우러 왔던 나라라 해도 긴급 강요회의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회의실에는 독일 산업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해 있었습니다. BMW, 벤츠, 폭스바겐, 지멘스, BASF, 바이엘 등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CEO와 임원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클라우스 차관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삼성과 SK의 점검 발표 이후 72시간 동안 발생한 피해입니다. 자동차 산업 생산 차질 47조 원, 가전 산업 15조 원, IT 산업 23조 원, 합계 85조 원. 회의실에 신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점검이 일주일로 연장되면 피해액은 250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한 달이면. 차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숫자였겠죠. 독일 경제가 붕괴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미국에 도움을 요청합시다. 폭스바겐 CEO가 소리쳤습니다. 미국이요? 미국은 지금 우리한테 관세 300% 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은요? 중국 반도체는 기술력이 5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 차에 못 씁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2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들도 삼성한테 사다 씁니다.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한스, 한국과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쳤나? 저들이 지금 우리 목을 조르고 있는데 손을 내밀라고? 저들에게 굴복하자는 겁니까? 150년 독일 산업의 자존심을 버리라고요? 반발이 거셌습니다. 저도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여러분,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1975년 한국 울산에서 쓴 일기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BASF 수석 엔지니어로 한국에 기술을 전수하러 가셨죠. 저는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오늘 한국 기술자들에게 에틸렌 분해 공정을 가르쳤다. 그들의 눈빛이 무섭다. 마치 굶주린 늑대 같다. 내가 설명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밤 12시가 넘어도 귀가하지 않고 질문을 쏟아낸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975년 7월 8일. 한국 기술자 박군이 내가 3일 전에 가르친 공정을 혼자서 개량했다. 효율이 15% 향상됐다. 믿을 수 없다. 우리 독일 연구소에서는 1년 걸릴 개선을 그는 3일 만에 해냈다. CEO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한국 기술자들은 퇴근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가야 하지 않냐고 물으니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가족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으니까요. 저는 수첩에서 눈을 떼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한스, 이 수첩을 보게 된다면 기억해라. 배고픔을 아는 자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자는 결국 정상에 선다. 50년 후 독일이 배우러 올 것이다. 그때 부디 자존심 때문에 배움을 거부하지 마라.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50년 전 아버지는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어둠에 잠긴 베를린이 보였죠. 저 어둠을 보십시오. 러시아가 가스를 끊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칩 공급을 멈추자 우리 공장이 전부 서버렸습니다.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방향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나라는 딱 하나뿐입니다. 한국입니다. 하지만 한스,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들이 우리 목을 조르고 있는데 BMW CEO가 물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공장을 점검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100%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우리 적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관세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처럼 에너지를 무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기술을 개발하고 물건을 만들고 세계에 팔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와인 마시고 축구 보는 동안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 두 개를 펼쳤습니다. 첫째, 자존심을 지키며 천천히 죽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눈치 보면서 한국 없이 버텨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죠. 둘째는요? 둘째, 자존심을 버리고 빠르게 적응하는 겁니다. 한국과 손잡고 그들의 기술과 속도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우리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앞으로 50년 독일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CEO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클라우스 차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스의 말이 맞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어. 그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결정합시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할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위산업 전 분야에서요. 규모는요? 총 1000조 원 규모의 협력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회의실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1000조 원.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EU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EU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이자는 안건을 상정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발이 아니라 받아들임에 가까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50년 만에 당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이 가르쳐준 그들에게 배우러 갑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서 한반도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EU 본부.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의가 열린 지 사흘째였습니다. 27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격론을 벌이고 있었죠. 의제는 단 하나.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여부였습니다. 아시아 국가와 이 정도 규모의 협력이라니 전례가 없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를 버린 지금 대안이 뭡니까? 독일 대표 클라우스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회의장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울산에서 심은 씨앗이 지금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클라우스 차관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현재 EU의 대한민국 의존도입니다. 반도체 78%, 배터리 67%, LNG, 운반선 89%, 방위산업 핵심 부품 52%. 우리는 이미 한국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이 제안한 협력 패키지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총 1000조 원 규모. 10년간 단계적 투자.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공동 연구개발 280조 원,
배터리 생산시설 이유, 내 건설 190조 원, 조선기술 이전 및 합작 150조 원, 방위산업 공동개발 200조 원, 에너지 인프라 180조 원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1000조 원. 유럽 역사상 단일 국가와 맺은 최대 규모의 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그들이 손해 아닙니까? 이탈리아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50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협박하고 있죠. 한국도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한국은 같은 처지인 겁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안합니다. EU와 함께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들자고요. 그들은 이것을 유라시아 기술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클라우스 차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 가지 상징적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U 준회원국 지위입니다. 뭐라고요? 아시아 국가가 EU에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 차관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정식 회원국이 아닙니다. 준회원국입니다.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에 한정된 특별 지위죠. 전례가 없는 건 맞지만 지금 상황도 전례가 없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스페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없으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 일상이 한국산 제품으로 가득 차 있고요. 스마트폰, TV, 자동차 배터리, 심지어 K-팝까지. 그들은 이미 유럽의 일부나 다름없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인정이 담겨 있었죠. 결국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찬성 24 반대, 이 기권 1점. EU는 대한민국과 1000조 원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의 EU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측 협상 대표 김 차관이었습니다. 밀러 국장님, 결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독일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이요? 50년 전 제 아버지가 당신네 나라의 기술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자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배웠죠. 밤새 연습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그 결과 지금 당신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위치에 섰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존심을 버린 자가 결국 자존심을 세웁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건 기술이 아니라 그 진리였던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차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러 국장님, 한국에 한번 오시죠. 아버님이 계셨던 울산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이 드디어 꽃을 피웠어요. 한 달 후 워싱턴 DC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EU가 미국을 배신했습니다. 100년 동맹을 저버리고 아시아의 어떤 나라와 손을 잡다니.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입니다. 하지만 EU 의장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우리를 버렸습니다. 800% 방위비 인상, 300% 관세 위협. 그게 동맹이 할 짓입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을 뿐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사태를 대서특필했습니다. 100년 서방 동맹의 종말, 한국, EU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 Made in Korea, 이제 Made in Europe과 손잡다. 저는 베를린의 사무실에서 그 뉴스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00년간 미국과 함께해온 독일이 이제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EU 한국 파트너십 공식 서명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독일 대표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알겠네. 준비하지.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한국 측 의전팀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들은 저를 청와대로 안내했습니다. 서명식은 성대했습니다.
EU 의장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협정문에 서명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이 자리에 아버지가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서명식이 끝난 후 저는 한국 측 안내를 받아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1975년에 기술을 전수하셨던 바로 그 도시,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도착하니 그곳은 5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거대한 공장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파이프라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밀러 선생님이 1975년에 기술을 전수하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은 세계 5위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가 됐죠. 저는 공장 앞에 세워진 기념비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이 시작되었다. 1975년 독일 BASF의 프리드리 밀러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첫 기술을 전수한 곳,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돌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80대 노인이 서 있더군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박 명장님, 밀러 국장님, 여기서 뵙네요. HD연대 조선소에서 만났던 50년 경력의 용접 명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자, 여기 어떻게? 프리드리 선생님 기념비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매년 이맘때 오거든요. 선생님 기일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 기일을 어떻게? 선생님이 1976년 독일로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일이 3월 15일이라고. 그래서 매년 3월 15일에 여기 와서 인사드려요. 박 명장이 기념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 박입니다. 올해도 왔습니다. 선생님 아드님도 오셨어요. 아드님이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선생님처럼요. 저는 박 명장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기념비 앞에 서 있었죠. 독일인 아들과 한국인 제자. 명장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테니까.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울산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명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세요. 50년 전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울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박 명장이 멀리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요? 그냥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내 자식은 나처럼 굶기지 않겠다. 그러려면 뭐든 배워야 한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전부 흡수해야 한다. 자존심 따위 필요 없다. 살아남아야 한다. 박 명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웠어요. 손이 타들어가도 포기 안 했어요. 선생님이 떠나신 후에도 매일 연습했어요. 그렇게 50년을 살았더니 이렇게 됐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답이었군요. 자존심을 버리고 배우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네, 그게 전부예요. 거창한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안 포기하면 돼요.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박 명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아버지가 명장님에 대해 쓴 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명장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박 명장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둘은 기념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전 독일인 스승이 심은 씨앗, 한국인 제자가 가꾼 나무. 그 나무가 이제 독일인 아들에게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한국은 온통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서울, 부산, 울산, 거제.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보셨던 그 황량한 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배고픔을 아는 자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정상에 선다. 50년 만에 저도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국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이제 유럽에서도 빛날 것이라고. 천조원의 협력이 시작되면 독일에도 프랑스에도 이탈리아에도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1975년에 시작하신 일, 그 일을 이제 제가 이어갈 차례였습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었을 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한스 뮬러, 독일 연방경제부 산업전략국장입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한국에 기술을 전수하러 갔고 50년 후 아들인 저는 한국에 기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가르치는 자가 영원히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배우는 자가 언젠가 가르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가르치느냐 배우느냐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느냐입니다. 한국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의 정상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독일인들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울 건 배우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기술을 전수한 자가 위대한 게 아니다. 그 기술을 갈고 닦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자가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